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20부 요양성은 함락했으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또 오늘도 이제 새 친구를 하나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이미 병법사 시간에는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래도 태조실록에서도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털복숭이 친구가 하나 보이시죠? 신형 마이크를 하나 구매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마이크보다도 좀 더 성능이 좋은 마이크를 구매를 했는데 아마 요거를 사용하면은 음질 문제가 확실하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걸어 봅니다. 그리고 음량이 한번 지나치게 낮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었냐면은 알고 봤더니 마이크나 웹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거 인코딩 프로그램을 좀 잘못 써가지고 그랬어요, 그날은. 그래서 제가 설정을 좀 잘못하는 바람에 과도하게 좀 음량이 낮게 한번 이제 좀 녹음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제가 다시 이제 시정을 했으니까요. 아마 앞으로 음량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음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현재로선 최우선 과제인데 웹캠 새로 구매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 새로 구매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질이 좀 이제 별로 썩 좋지 않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거죠. 아무래도 여기가 스튜디오가 아니고 개인 공간 방이다 보니까 소리가 좀 많이 울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계란판을 갖다 여기다 이제 붙이라는 그런 이제 댓글이 나오던데 그거는 좀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그 다음에 가끔씩 이거 하다 보면은 삐비비빅 하고서 뭔가 벨소리 들리시는 거 있죠, 그죠? 그게 현관문 그 키 누르는 소리인데 요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게 제 방이 현관문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현관문 그 암호키 누르는 소리가 정말 적나라하게 잘 들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죠? 여기가 스튜디오도 아니고 제 개인 연구실도 아니고 다 같이 가족들이 쓰는 공간이 방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이제 아쉽지만 양해를 좀 구해주십사. 좀 이렇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제목부터가 좀 이제 씁쓸하죠? 요양성은 함락했으나, 함락했으면 함락한 거지. 점점점은 도대체 뭐야? 자, 1370년 11월, 요양성 공략에 나섰던 고려군은 야전에서 처명이 이끄는 수비군을 항복시키면서 기세를 올렸죠. 그리고 고려군이 원하던 대로 요양성 내에서는 내응을 약속하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고려군은 곧바로 요양성을 향해서 맹렬한 기세로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고려군은 요양성을 함락시켰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군이 요양성을 공략하자 기사인 테무르 역시 필사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예로부터 요양성은 천혜의 요새라고 불렸죠. 그 옛날 수양제가 그토록 차지하려고 113만 대군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이 일대를 맹렬하게 공격했는데 요양성을 끝내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양성은 단순히 고려군이 맹렬한 기세로 공략한다고 해서 함락할 수 있는 그런 성은 원래는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예전에도 고려권도 더 함락이 됐겠죠. 자,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데 사료에는 아쉽게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함락이 됐는지는 자세한 기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단 사료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험준한 성으로부터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고 나무와 돌이 섞여 날아왔지만 아군 보병이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성으로 육박해 세차게 공격한 결과 함락시킬 수 있었으며, 자, 어쨌든 이렇게 맹렬하게 공격해서 성을 함락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양성 자체가 원시의 천혜의 요새다 보니까 단순히 맹렬한 기세로 공격했다고 함락할 수 있는 그런 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추측이에요.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전후 사정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아마도 성 안에서 고려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니, 적어도 적극적인 내용자는 없었다 하더라도 성을 지키는 수비 측이 사기가 이미 꺾여서 전의를 상실해서
제대로 된 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고려군은 하루 만에 요양성을 함락시키는 쾌거를 달성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목표했던 기샤인 테무르는 어떻게 됐냐? 그 이하 내용 보면요. 샤인 테무르는 놓치고 김바야는 사로잡았다. 이날 저녁 부대를 성의 동쪽으로 퇴각시킨 후 방문을 붙여 나하추와 에센부카 등을 설득했다. 자, 근데 좀 아쉽게도 정작 가장 중요했던 기샤인 테무르를 놓치게 됐습니다. 물론 기샤인 테무르가 요양성을 버리고서 사실상 이제 탈탈 털리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앞으로 힘은 못 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건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샤인 테무르를 붙잡아서 처단한다는 것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요양성을 함락한 고려군은 곧바로 성 안의 민심을 위무하는 데 주력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고려군이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뭐였냐면은 장춘 일대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나하추의 움직임이었어요. 왜냐면 나하추가 지금 한 발 떨어져서 구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관망을 쓱 하고 있다가 고려군이 요양성을 점령하고 힘이 빠진 틈을 타가지고 그때 갑자기 남아에서 덮치게 되면은 이거 고려군 입장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려군은 방을 붙여가지고 나하추한테 전쟁의 명분을 설파하는데 주력을 하게 됩니다. 즉 이번에 요양성 침공은 고려가 북원을 향해서 한 전쟁 선포가 아니라 기샤인 테무르를 처단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적인 우리 고려 내의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정벌의 성격을 명시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또 뭐라고 이제 경고를 하냐면은 기샤인 테무르를 발견하는 자는 즉시 체포해서 고려군에게 인도를 해라. 만약에 그를 숨겨주게 되면은 고려군으로부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점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고려군은 요양성 주변의 금주와 복주 등지에도 방을 붙여서 마찬가지로 전쟁의 명분을 설파해요. 그러면서 주변 지역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양성을 우리 고려군이 접수했다. 이제 기샤인 테무르는 끝났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너네도 어떻게 해라. 우리한테 덤비지 말고 고려로 귀순을 할 것을 권유를 했다는 거죠. 자, 근데 모든 세력들이 다 고려에게 협조적일 수는 없었겠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고려 입장에서 신경 쓰였던 세력이 누구였냐면은 석성, 오늘날은 이제 선양 일대예요. 석성에 위치한 고관호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고려군은 당시 이제 만호, 배원에게 일군을 줘서 석성을 공략하게 하는 한편 요양성 일대를 확보하는데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군이 요양성을 접수하는데 모든 일이 이제 착착 진행되면서 순조롭게 풀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고려군 내에서는 다소 상서롭지 못한 조짐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병사들이 불안에 빠지기 시작했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고려군은 갑자기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군에게 일어났던 상서롭지 못한 조짐. 도대체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번 사례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부대가 성 서쪽 40리에 진을 쳤는데 이날 밤에 붉은 기운이 군형으로 닥쳐오더니 불처럼 피어올랐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이상한 기상 이변이 하나 발생을 한 거죠. 요즘 같았으면 저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하면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찍느라고 정신 없었을 텐데 뭐 인스타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난리 났겠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런 기상 이변이 발생을 하면은 되게 불안해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당장 장수들이 일종의 기상청 관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일관을 불러다 놓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관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일관 노을준이 이상한 기운이 군형에 닥쳤으니 진지로 옮기면 크게 길할 것이라고 건의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참 이때 당시 과학기술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이때 당시 과학기술이라는 게 뭐겠어요. 지금하고 아니 지금처럼 무슨 뭐 장비가 있기를 해요. 아니면 뭐가 있기를 해요. 인공위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교양 있게 점을 쳐가지고 그죠? 교양 있게 점을 쳐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일상적인 기상 변화가 아니라 좀 특수한 기상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은 사실 거의
전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관 노을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상한 기운이 군영에 닥쳐왔으니 지금 여기에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진지를 옮기는 것이 화를 피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길한 것이라고 건의를 했다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하죠, 그죠? 아니 무슨 이상한 기상이변 하나 일어났다고 해서 부대의 진영을 갖다 이동을 하다니. 자, 근데 지휘관들이 이걸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당시 만호 배원이 석성으로 가서 고관으로 공략하러 갔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귀환도 안 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지휘부에서는 노을진의 건의에 따라서 군사를 물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하 내용을 보시면은 당시 만호, 배원 등이 석성으로 고관으로 공격하러 갔다가 귀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기다리려고 했으나 노을진의 건의에 따라 군사를 돌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호, 배원은 알아서 따라오라고 하는 거고 본진이 요양성을 버리고서 철군을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황당한 결정이에요. 아니 무슨 뭐 이런 거 하나 가지고서 애써 차지한 요양성을 버리느냐. 근데 사실 여기에는요 고려군 지휘부가 말 못할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사료가 재밌게 써있는데 이렇게 실컷 점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 줄에 진짜 이유가 나와요. 하여튼 옛날 사람들은 기록을 이런 식으로 쓰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앞서 성이 함락되었을 때 아군이 창고에 불을 놓아 거의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군영 내에 식량이 모자랐다. 이게 진짜 이유였던 거죠. 그러니까 명목상 이유가 있는 거고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고려군이 요양성을 점령했을 때 애초에 이제 고려군이 여기로 진격해오면서 나장탑이라는 곳에다가 사실상 보급부대를 두고 전투병만 데리고서 이틀 거리를 행군해가지고 요양성을 공략을 했죠. 그래서 그때 소유하고 있었던 식량이 7일치, 요양성 공략하는데 뭐 하루 정도 걸렸을 거니까 지금 이미 한 3일치 이상을 소비한 상태일 거예요. 한 3, 4일치를 소비한 상태일 건데,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원래 고려군이 생각했던 계획은 뭐냐면은 식량을 계속 짊어지고 오자니 지금 길이 좋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고려란 나라가 이때 당시 사정이 여러모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본국에서 요양성까지 보급을 끊임없이 대줄 여력도 사실은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자꾸 민심 수습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냐면은 현지민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보급을 현지 조달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양성을 함락했을 때 요양성 창고 안에 분명히 식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식량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은 보급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고려군 지휘부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작전대로 속전속결해서 요양성을 함락시켰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이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요양성을 함락하는 과정에서 아마 실수로 그랬던 것 같아요. 고려군이 실수로 성 안을 계속 공략해 들어가다가 창고에 그만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투 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불이 붙은 창고를 제대로 화재 진압을 못했겠죠. 그러면서 창고가 홀라당 불에 타버리면서 요양성 안에 식량이 앵꼬가 나버렸다는 거죠. 고려군 지휘부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죠. 진짜 이것만 믿고 들어왔던 건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려군 지휘부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썩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 현지민들한테 강제 징발을 해야 되는 거냐. 근데 그랬다가는 현지민들이 우리한테 등 돌릴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요양성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정말 어려워진 것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지금 고립돼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국에서 계속 보급을 대주면 좋겠는데, 알아요. 지금 본국 사정도 별로 썩 좋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고려가 이렇게 대규모 해외 원정을 해본 경험도 최근에 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원정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정복한 영토를 현상 유지하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또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 정복이라는 것을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뭐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깃발 꽂으면 그거 우리 땅 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그 영토가 우리 땅이 되기 위해서는 병력을 주둔시키고 그 병력이 끊임없이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현지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또 그 현지민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행정력이 다 기반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전부 갖춰져야지 그게 우리 영토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가가지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한 거는 가가지고 1년 내내 아이스 깨끼나 빨다가 온 거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 미군이 북베트남 군대에 게릴라전에 농락당하다가 온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풍자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거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그 무더운 베트남 지역에 그 엄청난 숫자의 군인들한테 1년 내내 아이스 깨끼를 제공을 해준다. 그거 정말 무시무시한 보급 능력이에요. 근데 그런 무시무시한 보급 능력을 가진 미군조차도 베트남 전쟁에서 패퇴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다 마찬가지예요. 미군 입장에서 거기에 병력을 주둔시키는데 들어가는 유지비가 너무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철군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대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고려는 그럴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요양성에 있는 식량을 털어먹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작전상 믹스가 나면서 홀라당 타버리는 바람에 이제 지휘부는 골머리를 썩게 됐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고려군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쉽지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훗날을 기약하고 요양성을 토해내고 뒤로 백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뭉개고 있다가는 식량 다 앵꼬 나고 주민들하고 사이 틀어지고 그러면은 고려군은 그냥 요양성에 오더가도 못한 상태에서 갇히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기샤인 테무르가 반격을 가해온다. 혹은 나하추가 밀고 내려온다. 더 최악의 경우에는 이 둘이 연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변 세력이 힘을 합쳐가지고 요양성으로 압박해 들어오면은 고려군은 여기서 그냥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퇴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가뜩이나 이제 식량 사정도 좋지 않은데 요양성의 창고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가 보급이 완전 빈털터리 상황이다. 이거를 병사들한테 대놓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병사들의 사기가 완전 곤두박질 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퇴각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진짜 무서운 게 이건데, 모르긴 해도 요양성 내에는 나하추의 첩자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병사들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식량이 앵꼬 나서 할 수 없이 돌아가야겠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나하추가 이 첩보를 듣고 득달같이 쳐들어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려군 지휘부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쇼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기상-이변 하나를 건수를 잡아가지고 일관을 불러다 놓고 한번 이제 교양 있게 점을 쳐봐라. 그래서 이제 나온 그 결과물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점괘가 뭐라고 나왔다. 여기 있으면 흉한 징조고 여기서 진영을 옮겨서 빠져야지 기란 징조다. 그래서 이렇게 병사들한테 설득을 하면은 요양성이 있으면 이거 별로 좋지 않대. 그래서 일관이 점괘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요양성을 버리고서 딴 데로 철수를 해야지만이 우리한테 길하단다 라고 해야지 좀 병사들한테 설득하기도 좀 쉽고, 또 나하추한테도 아리까리하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얘들이 왜 철수를 하는 거지? 정말 그것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가?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 이런 식의 말을 꾸며낸 게 아닌가. 이것도 추론입니다. 뭐 정확한 기록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은 어쨌건 간에 표면상의 명분은 불길한 징조를 피하기 위해서 요양성을 버리고 철수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분명히 고려서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성이 함락됐을 때 창고에 불이 나는 바람에 식량이 다 바닥이 나서 이게 진짜 실질적인 이유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고려군이 철군을 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죠? 근데 철군하는 길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많았는가? 한번 다음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안의 눈물을 흘리고 요양성에서 철군하는 고려군. 근데 돌아가는 길도 굉장히 문제였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일단 당시 상원수였던 지용수는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식량도 부족하고 또 이게 11월이면 날씨가 무지하게 춥잖아요. 날씨도 춥고 하니까 지금 병사들의 체력이나 그런 사기가 별로 썩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험준한 길을 통해서 다시 퇴각을 하면은 병사들이 이거 버텨내겠냐. 그러니까 조금 멀더라도 길이 좀 안정되어 있는 해안가 쪽으로
그런 지역으로 돌아서 이제 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용수는. 자, 그러나 여러 장수들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가 보유한 식량이 적은데 이렇게 적은 식량을 가지고서 해안가 길로 돌아서 갔다가 적이 추격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험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지름길로 해가지고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용수와 휘하 장수들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했는데 뭐 군대라는 게 어쩌겠어요. 그죠? 까라면 까는 거지. 상원수였던 지용수가 결국에는 해안가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지용수가 선택했던 해안가의 길은 그건 그거대로 또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면 아무리 도로 사정이 좋다고 해도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가뜩이나 부족한 보급이 금세 소진이 됐다는 거죠. 결국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병사들은 소와 말을 잡아먹으면서 힘겹게 행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장수들이 직로로 회군하자고 건의했으나 지용수는 허락하지 않고 부대를 열병한 후 해변을 따라 회군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료에도 역시 지용수가 왜 그런 길을 선택했는지는 나와있진 않아요. 이것도 추정을 해야 되는 건데 추정컨대 아마 지용수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날씨도 춥고 지금 체력도 많이 저하되어 있고 하니까 직로로 가면은 길이 험하지 않냐 거기는. 그래서 그 길로 가면은 병사들 체력상 이거 못 견딜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돌아서 가자.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돌아서 가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 군사들은 크게 굶주려 소와 말을 잡아먹었으며 부대들은 제대로 대우를 갖출 수 없었다. 다들 그 처사를 원망하자.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불평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식량도 부족한데 왜 돌아가려고 하냐. 이러다가 추격대라도 오면은 그때 어떻게 하려고 하냐. 차라리 지름길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원망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하여튼 여기서 이제 지용수도 좀 자기도 거시기 했나봐요. 그래서 지용수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결국 중간에 길을 바꿉니다. 길을 바꿔서 나와있죠. 결국 지름길로 바꿔서 귀환하면서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지름길로 가지 뭐라고 이렇게 돌아갔나 모르겠어. 하여튼 뭐 어쨌든 지용수가 판단 미스를 한 거죠, 일종의. 자, 이렇게 이제 지름길로 바꿔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또 식량은 식량대로 다 떨어졌고 거기다가 이제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해서 사기는 사기대로 떨어졌고 여러모로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혹시 이거를 노리고서 나아추가 급습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나아츠가 요양성을 이제 고려군이 접수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관망을 하다가 고려군이 요양성에서 빠져나가서 철군한다는 정보를 접하고서 은밀하게 따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추 입장에서는 적당한 지점에서 고려군이 탈진할 때를 탈진했 그 시점에서 급습을 가해가지고 고려군을 일망타진을 하려고 졸졸졸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려군 지휘부도 이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나아추가 공격해오면은 우리는 이거 도저히 막을 여력이 없다. 그냥 사실상 여기서 괴멸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자, 그래서 여기서 고려군 지휘부가 나름대로 또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 한번 사례를 볼게요. 결국 지름길로 바꾸어 귀환하면서 추격병이 있을까 우려해 야영을 할 때는 반드시 군사들이 시켜 변소와 마국간을 만들어두게 하였다. 나하추가 이틀 동안 뒤를 밟아오다가 변소와 마국간을 만든 것으로 보아 대우가 질서정연하니 습격하는 것은 무리다 하며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변소와 마국간을 만들어서 간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체계와 질서가 잡혀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나하추가 추격을 하면서도 사실 이 추격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적군이 질서 정연하게 퇴각을 하면은 그거는 추격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병법의 기본이거든요. 왜냐면 그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작전상 철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우리가 급습을 하면은 멋모르고 이걸 공격을 하게 되면은 거꾸로 역공을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격자들은 항상 뭘 봐야 되냐면 얘들이 질서 정연하게 퇴각을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대우가 완전히 다 헝클어져 가지고 무질서하게 도주하는 것인가,
그거를 판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추가 딱 보니까 지금 고려군은 정황상 딱 분위기상 질서정연하게 퇴각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려군 지휘부가 내놓은 책략이 먹혀든 거죠. 그러면서 결국 나와추는 추격을 포기를 하면서 고려군은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려군이 이렇게 해서 퇴각을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하 사료를 보면요. 사흘 만에 부대가 송참에 이르렀는데 진무, 나천서가 곡식 수백 석을 가져다가 먹인 덕분에 군사들이 굶주림을 면했다. 이 전투에서 눈보라와 심한 추위로 길이 얼어 미끄러웠으며 군사와 병마가 많이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려군의 요양성 공략이 정말 참담하게 실패를 하고서 끝이 났다는 거죠. 전투 중에 죽은 사람보다도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은 병사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고려군의 피해는 상당히 막심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 공민왕이 야심차게 진행했던 요양성 공략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은 여기서 얻은 그 결과물이 뭐냐, 혹은 그 뒤에 역사에 끼친 영향이 뭐냐, 딱히 없어요. 그죠? 애초에 고려군의 목표였던 기샤인 테무르를 붙잡아다 처단한다. 그거를 달성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요양성을 확실하게 고려가 뭐 정복을 했냐, 그것도 아니었고, 또 이걸로 인해서 뭔가 좀 동아시아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냐, 딱히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도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크게 다루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성계는 이때 참전을 하면서 한 가지 좀 이제 뼈저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역시 전쟁에서 보급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장거리 원정은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고 뼈에 새긴 상태로 고려로 귀국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요양성 공략이 실패한 다음 해, 바로 그 다음에 1371년이죠.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공민왕은 전격적으로 신도는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실상 거의 동시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이제 공민왕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노국대장 공주는 이미 세상을 떴고,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수건으로 생각해왔던 요동정벌은 실패로 끝났으며, 자신을 대신해서 개혁을 추진했던 신도는 자기 손으로 제거를 해버립니다. 갑자기 공민왕은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정치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점차 인생의 시름을 술로 달래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민왕은 서서히 파국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과연 공민왕의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여기 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